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5회 사랑의 모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녹음 날짜가 2019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다들 2019년을 정리하는 한 단어와 다가오는 2020년을 기대하는 것을 한번 한 단어로 표현해 볼까요? 먼저 마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2019년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탐색이었던 것 같아요. 왜 탐색이었냐면은 2019년에는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을 몰랐고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랐고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라서 여러 가지를 막 탐색하면서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2019년은 탐색이었고 2020년은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2019년에 탐색을 어느 정도 마쳤고 2020년에는 그 탐색한 걸로 내가 찾은 걸로 이제 제대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탐색과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네, 저 노이만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로 30살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제가 20대 때 정말 제가 30살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벌써 이제 몇 시간 뒤면 31살이 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은데, 그래도 올해 저는 직장에서 이제 직장 생활이 좀 안정화되어 있고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일단 건강하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안정성을 바탕으로 이제 좀 약간 사회적으로 도약을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행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굉장히 단편적으로 저는 이번 연에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미국을 비롯해서 남미를 일단 한 바퀴를 쭉 돌았죠. 그리고 이렇게 여행을 마친 후에는 또 그때 다녔던 여행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 기회를 바탕으로 인생을 되게 여행하듯 살아왔던 것 같아요. 다가오는 2020년에도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저를 또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또 여행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를 계획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한 가지 키워드가 2019년과 2020년을 둘 다 표현을 잘 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부러운 키워드네요. 즐겁게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끊임없는 여행. 저는 2019년을 실험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2019년에는 정말 실험하듯이 이것저것 시도한 것도 사실 굉장히 많았고, 그 안에서 막 좀 실패도 해보고 그 안에서 또 뜻하지 않는 성과도 얻고 해서 19년을 이제 되게 다사다난하고 실험적인 한 해였다면, 다가오는 2020년에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이제 그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한번 저는 바라보기로 합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러게요. 자꾸 이제 달려나가야죠, 2020년. 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이제 사랑의 모양이에요. 사랑의 모양이라는 게 꽤나 시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그럼 다들 어떤 모습이 혹시 떠오르세요? 하트 모양? 저 아무래도 네. 하트 모양이 되게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흔히 심장의 모양으로 알려진 게 이 하트 모양인데요. 이 사랑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하트로 표현하게 되었을까요? 이에 관한 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심장을 본땄다는 설, 또는 이제 여성의 골반 모양을 본땄다는 설, 또는 이제 1세기의 그리스 도시 키레네의 은화에 새겨진 약용 식물 실피움에서 따왔다는 설 등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렇게 사랑의 모양인 하트의 유래가 다양한 것처럼 우리가 아는 사랑 또한 알고 보면 더 다양한 모양일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들 사랑 많이 좋아하시나요? 마크님, 이제 낭만의 대명사 마크님이 아마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랑에 대한 얘기 좀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 좋아하죠. 마크님에게 사랑이란? 저한테 사랑이란 제 인생? 인생의 목적? 낭만주의자 네. 다음. 사랑이 없는 삶은 좀 너무 쓸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막 20대 초반 때, 초중반 때 비혼주의자였어요, 사실. 그 비혼주의자였고, 그게 진짜 심해서 부모님한테 항상 말하고 다녔어요. 난 결혼 안 한다. 결혼하면은 내 인생 낭비인 것 같고, 나는 평생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집중해서 재밌게 살 거다. 왜냐면은 그때는 막 가정을 꾸리고 누군가에게 헌신을 하고 누군가와 사랑을 한다는 게 내 인생의 반을 없어지는 기분이고, 그게 되게 낭비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사랑과 일, 사랑과 공부 이런 거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됐던 상황이 왔을 때는 저는 무조건 일이나 공부 이런 걸 선택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생각이 달라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뭐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일적인 부분, 뭐 내가 뭘 성취했을 때 오는 행복도 있지만 그거보다 그냥 사랑할 때 누군가와 정말 같이 있으면서 행복할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걸 깨달았고 저는 그래서 사랑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낭만주의 화신이 네. 되셨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물론 좋아하는데요.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저희가 평소에 느끼는 다른 감정에 비해서 되게 특별한 것 같다고 느끼는 게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뭐 기쁨이나 즐거움, 슬픔과 같은 감정들은 저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느끼는 감정이고 또 공포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싶을 때는 저희가 공포 영화를 본다거나 하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대상과 이상형이나 아니면 가치관, 성격 같은 게 이제 맞아야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평생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많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과생답게 되게 분석적으로 네. 사랑의 감정을 다른 감정과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특별한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젠제님은 어떻게 사랑 좋아하시나요? 요새 되게 바빴어요. 바빠가지고 이제 남을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감정 자체도 저한테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시간이랑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그런 계산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 낭만 없는 삶이죠. 그 마크님이 제일 싫어하는 삶. 근데 또 들었던 생각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닐까? 정말 그런 뭔가 시간과 에너지의 경중이나 낭비 같은 거를 내가 계산하지 않고 좋아하고 에너지를 쓰고 싶은 사람이 정말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아직 못 만나 보신 거예요? 그런 것도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났었을 때는 제가 안 바빴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었을 텐데 이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조금 더 힘들고 좀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사랑하면 사실 우리 한국 드라마의 어떤 뭘 봐도 주제는 사실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드라마도 혹시 좋아하세요? 한국 드라마의 드라마는 사랑? 안 좋아하는데 그 얘기 나오니까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K-팝이 되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K-팝뿐만 아니라 K-드라마도 인기가 많은데 제가 너무 이유가 궁금했었어요. 대학원 다닐 때. 그래서 논문을 막 찾아봤었는데 한 논문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이제 문화를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 그 새로운 문화가 서양 문화였고 그 서양 문화의 막 특유의 뭐 비트, 팝송 같은 거 그런 거에 되게 신선함을 느끼는데 동시에 그게 너무 이질적이라서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그래서 되게 새로워서 받아들이고 싶어하지만 동시에 얘네랑 안 맞는 그런 게 있었는데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동시에 다 섞어버린 거죠. 그 아시아적인 그 사랑의 감정, 정, 막 이런 거를 그런 거에 감성을 묻어내는데 동시에 되게 세련되고 막 비트도 되게 서양 비트 쓰고 이러니까 특히 아시아 국가들,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는 K-팝이나 K-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들으면 저희가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제목을 보통 사랑에 관련된 노래가 많잖아요. 맞아요. 제가 왜 그런지를 좀 찾아봤는데 이 저희가 느끼는 감정 중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제일 표현하기가 어렵대요, 말로. 뭔가 애틋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아련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사랑에 대한 감정을 노래로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저 끝나지 않는 주제죠. 그렇다면 이런 사랑은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사랑은 굉장히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말로 설명할 수 특별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현대 드라마에 나오는 썸이라든지 운명적인 사랑, 어려움을 뛰어넘는 사랑 이런 것들이 그 옛날 우리 인간들이 살았을 때도 그대로 있었을까요, 과연? 사실 지금 우리가 아는 사랑의 개념들은 어떤 낭만적인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18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등장한 굉장히 근대적인 개념이라고 해요. 이런 낭만성은 12세기 프랑스 최초의 서정시를 지은 음유 시인들, 이 사람들 이제 트루바르드라고 하는데 이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결혼이 오직 집안과 집안들끼리의 어떤 결속, 부와 권력의 세습이라는 수단으로 사용되던 중세에 오로지 순정한 감정, 내 뜨거운 어떤 마음, 심장의 두근거림 이런 것에만 의한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라는 피나모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낯설고도 특별하고도 신기한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주로 아주 높은 계급의 귀족 여성과 그녀를 지키고 수호하고 연모하면서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기사 남성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노래해요. 이런 게 어떤 궁정식 연애 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지배층 귀족들에게 정치적으로 타용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중세 유럽에는 오직 장남에게만 영지와 재산이 물려졌고 장남만이 결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형제들, 뭐 차남, 셋째 아들 이런 사람들은 떠돌이 기사가 되거나 수도원에 들어가야만 됐던 거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솔로가 된 이러한 기사들이 권위에 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일탈, 높은 그 지위에 있는 여성에 대한 연모심, 이거를 은근히 권유하면서도 통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소설가 C.S. 루이스는 이를 보고 프랑스인들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발명했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발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낯설게 들리죠. 사랑이란 감정이 발명되었다니. 그리고 이러한 연애의 물결은 점점 인간을 혈연, 가족, 계급에서 떼어낸 개인을 발견하게 했고 이것이 개인주의로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기존에 알던 사랑과 좀 많이 다른 모습인가요? 이야기인가요? 많이 다르죠. 제가 생각해 왔던 사랑이랑 많이 다르고. 낭만 파괴했나요, 제가? 아, 네. 근데 옛날에는 네. 가족끼리 결혼하고 가족끼리 애 낳고 하는 그렇죠. 게 혈통시키려고 계속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 당시는 지금의 사랑이랑 그때의 사랑이 좀 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낭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그냥 낭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번식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들을 그쵸. 낳고 그 대를 잇는 게 중요한 거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하는 게 지금만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약간 사랑하는 부부를 굉장히 이상하게 봤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약간 의무적인 관계고 어떤 동지적인 관계인데 막 사랑하고 아끼는 걸 보면은 저게 뭐야? 괴짜들이다, 변태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세에 보면은 굉장히 애정 관계를 통제했잖아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때는 없었던 건가요? 단어의 어원까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랑도 이제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뭐 신에 대한 연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그런 의미였나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는 그런 모습인가? 어떤 연인들과의 어떤 연애를 사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연애 감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치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현대로 한번 와볼까요? 여러분 사랑에도 유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1973년에 존 리라는 연구자는 4,000여 이상의 사랑에 대한 문구를 수집하고 사람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걸 6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사랑은 학습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조건을 전제하고 사랑을 1차적인 유형과 2차적인 유형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1차적인 유형에는 낭만적이고 열정적,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와 유희적인 사랑인 루두스, 그리고 우회적인 사랑인 스트로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유형은 이 3가지 유형이 결집되어서 나타내는 유형인데요. 에로스 플러스 루두스는 소유적인 사랑인 마니아, 그리고 스트로게 플러스 루두스는 실용적이고 논리적, 현실적, 계산적인 사랑인 플레그마, 그리고 에로스 플러스 스트로게는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로 나타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트로게, 이게 우회적인 사랑이죠. 주로 그 오랜 친구 관계에서 사랑으로 발전하는 걸 이상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런 유형인데 이 스트로게와 이제 프레그마 형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 유형으로 나오셨나요? 프레그마형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에로스 유형이랑 프레그마 유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에로스 유형을 먼저 설명하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첫눈에 반하는 낭만적인 사랑이지만 신체적 매력에 강하게 이끌리는 열정적 사랑으로 강한 정서적 감정을 수반하는 사랑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프레그마도 이어서 설명드리자면은 자신과 어울리는 배경과 관심사를 가진 상대를 선호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새로운 상대를 찾아 나섭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저랑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낭만주의자에 딱 맞는 유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되게 그쵸? 에로스 유형이 낭만적으로 이런 유형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낭만을 찾고 첫눈에 반한다는 걸 믿고 운명을 믿고 이렇지만 동시에 저는 현실적인 것도 무시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지, 같은 미래를 보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두 개가 합쳐진 게 딱 에로스랑 프레그마가 합쳐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레그마 유형 조금만 설명 더 드리면은 상대방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헌신을 하거나 미래 계획 세우는 걸 좀 꺼려해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어린 시절과 현재의 삶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노력하에 목적 달성과 성공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동의 좀 하시나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랑이 되게 알뜻한 감정이고 정말 특별한 감정이긴 하지만 동시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냥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 사람이 계속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일과 사랑의 관계도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연애를 할 때 항상 저는 상대방한테 올인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검사를 하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아가페 유형으로 나왔는데 이 아가페 유형이 아무 조건 없이 돌봐주고 베풀어주는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연애 관계에서는 이제 밀당이라는 게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이 뭐 너무 올인하는 스타일이어서 항상 잘 안 될 때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곤 했습니다. 이런 유형은 사랑하는 상대에게 내가 보살핌을 해줘야 된다는 의무를 굉장히 느낀다고 해요. 아가페 유형이죠. 아가페죠. 네. 그 김소월 진달래 것에 나오는 약간 사뿐히 지려밟고 가소서. 이게 딱 아가페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는군요, 노이만님은. 이과인데 어떤 냉철해 보이는 이과의 네. 이미지랑 다르게 정말 사랑은 완전 베푸는. 젠제님 혹시 어떻게 나오셨나요? 저는 프레그마랑 아가페가 점수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현실적이지만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네요. 해석을 하면 될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것인데도 그렇죠. 두 개를 가지고 계시네요. 제 생각에는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저는 한 사람을 그렇게 빨리 좋아하지는 않아요. 좀 재고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나? 잘 될까? 이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되게 사귀는데 사귀면 엄청 좀 조건 없이 좋아해주고 자기 희생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네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이웃과 충직 봉사자, 헌신한 친구로서의 사랑이라고 해요. 아가페는. 그래서 여기 얘기 안 나온 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루두스가 있죠. 루두스. 이게 유희적인 사랑인데 사랑을 일종의 게임 또는 놀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이상형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대상을 떠날 약간 준비도 되어 있고 그런 만큼 상대방의 선택에 있어서도 굉장히 허용적이라고 해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을 안 잡는 그런 유형이 약간 루두스라고 합니다. 마니아도 안 나왔었죠. 이제 마니아가 에로스 플러스 루두스인데 조금 더 강렬하죠. 그렇죠. 두 가지가 합쳐진 거라서 의존성, 질투, 강박적인 성격, 항상 상대방의 애정과 헌신을 확인하고 요구하고 싶어 한다라는 게 약간 루두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좀 기본적으로 약간 프레그마, 약간 현실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네요. 네. 이때 나폴스님 안 나와서 좀 안심스럽네요. 나폴스님은 어떤 유형인지 궁금한데. 어떤 유형일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루드스? 정말요? 장난입니다.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사랑의 유형을 보고 나의 유형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사랑이 종종 설명할 수 없는 거. 사랑은 운명적인 거야.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 이렇게 이상화되거나 신격화되곤 하는데 저는 오히려 사랑이라는 감정의 어떤 역사적인 유래를 살펴보고 그걸 분석하고 유형화하고 나니까 오히려 제가 어떤 사랑을 선호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서 좀 더 내가 가진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사랑이라는 감정을 완벽하게 분석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겠죠.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이 선택하는 것은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드라마나 소설, 운명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곤 하는 거잖아요.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든지 나랑 너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감정들이 그렇게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인지하는 것 같아요. 네, 난나님께서 그 사랑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제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지식에 대해서 좋아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과학자가 실험한 내용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시청한 적이 있는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의 뇌를 스캔을 해서 그 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본 거죠. 이제 그랬더니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뇌는 물론 전체적인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특히 도파민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의 쾌락이나 행복에 관여하는 그런 호르몬이어서 이 사랑이라는 감정 또한 인간의 호르몬 작용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도파민은 마약을 하면 최대로 이제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약을 끊으면 금단 증상을 느끼는 것처럼 사랑을 하다가 이제 실현당하는 사람이 금단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랑은 합법적인 마약이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게. 맞아요. 그래서 이별을 겪은 사람들이 그 도파민의 끊김에 대한 중독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초콜릿을 많이 먹는다고 해요. 왜냐면 또 단 것을 먹으면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사랑 분석한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면 그럴 때 약간 사랑이라는 감정이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뇌의 어떤 한 작용이 활발해지는 걸 보면은 사랑이 눈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더 생물학적인 거 말하자면은 네. 사랑이란 게 번식을 위해 만들어진 약간 시스템화된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란 감정이
정말 애틋하고 특별한 감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본다면은 어쨌든 모든 종의 태어난 목적은 번식이고 번식이 잘 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시스템화 시킨 거고 인류에 그래서 인류가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번식을 함으로써 DNA를 계속 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번식과 생존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크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연인과 연인과의 사이에 이제 나타나는 이제 사랑이고, 저는 이 사랑이라는 게 물론 번식의 과정에 이제 관여하는 사랑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소중한 사람을 지키라고 저희 DNA에 이제 각인되어 있는 그런 본능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마크님이 말씀하신 연인과 연인과의 사랑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부모 자식 관계나 아니면 형제나 이제 자매 관계에서 저희가 느끼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부모님을 지키거나 아니면 동생을 지키거나 뭐 힘들 때 도와주고 뭐 슬플 때 위로해 주는 것처럼 소중한 사람을 지키라고 그렇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맨틱하네요. 네. 그거 또 생존하고 연관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가 호모사피엔스 종이잖아요. 호모사피엔스 종이 이제 생존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가장 큰 무기를 가졌다고 해요. 그 무기가 사회화고 그 사회화가 정말 늑대처럼 막 10마리 이렇게 사회가 아니라 전 인류적인 사회가 된 거잖아요. 호모사피엔스만의 특별한 능력이고 그게 아마 뭐 사랑도 그 일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발견되어야 되는 것들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이제 젠더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젠더라는 거는 굉장히 현대에 등장한 단어예요. 이제 1970년대부터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생물학적인 성은 너무 당연한 거고 단순한 거고 저희가 이렇게 딱 알잖아요. 뭐 세상에는 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남성과 여성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성과 구분해서 사회적인 성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사회적인 성이 무엇이냐? 남성스럽다, 여성스럽다 하면 떠오르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 사실 남성스럽다, 여성스럽다라는 거는 우리가 딱 그 생물학적인 걸로 지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활발한 여자아이도 있는 거고 굉장히 어떤 힘이 센 여자아이가 있는 거고 또는 얌전하거나 또 사회적으로 여성적이라고 느껴지는 상에 좀 더 가까운 남성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안에 어떤 남성, 여성이 몇 %씩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이 어떤 사회에서 부여하는 남성, 여성의 몇 %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부터 말하자면은 저는 남성성 80%, 여성성 20%인 것 같아요. 어떻게 노예만님은 본인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몇 % 정도 생각하세요? 네,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남성성이나 이제 여성성에 대한 뭐 그런 분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더 이제 잘났다를 떠나서 남성과 여성 모두 이제 관심을 갖는 분야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TV를 시청할 때도 축구나 농구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의 시청률이 높고 아니면 뷰티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의 시청률이 높은 것처럼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따지면 저는 남성성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요? 그렇죠. 그럼 20%는 어떤 부분에서 느끼세요? 제가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네. 저의 20%는 여성성 20%는 왜 20%라고 했냐면은 저는 되게 섬세한 면이 있거든요. 그게 좀 여성성이랑 부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게 사회적인 고정관념이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 의한 남성성, 여성성을 조금 판단해 본다면 남자는 거의 한 40, 여성성은 한 60% 정도인 것 같아요. 혹시 그 근거를 저는 좀 섬세하지 않은 편이에요. 너무 그런 거 싫어요. 약간 짜끔짜끔한 거 되게 싫어하고 추진력이나 적극성이 약간 사회적으로 남성성이라고 이렇게 여겨진다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발달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저도 제가 한번 여기 틀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 저도 한 남성성이 오히려 한 60%, 여성성이 한 40%. 아 진짜요? 그냥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가만히를 안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실험을 해봤는데 아이를 이렇게 안고 초를 세봤대요. 얘가 몇 초까지 가만히 있나. 근데 한 3초 세면 제가 이미 품 밖을 떠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되게 막 좀 덤벙덤벙대고 큰일은 잘하는데 꼼꼼히 봐야 되는 걸 이렇게 좀 잘 못해요. 그리고 막 가정 시간에 하는 막 바느질. 저희 어머니도 막 바느질 이런 거 되게 잘하시거든요. 어머니가 약간 그 여성적인 취미도 잘하시고 하는데 그런 거 다 저는 잘 못했어요. 오히려 남자애들하고 농구도 하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는. 근데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도 어떤 게 여성적이고 어떤 게 남성적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아까 그쵸? 말하면서 제가 그냥 80% 20% 했지만
뭐가 도대체 남성적이고 뭐가 도대체 여성적이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섬세한 건 남성도 섬세할 수 있고 드라마도 남성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맞아요. 그런 구분 자체가 약간 무의미한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나. 그래서 예전에는 여성이라는 말 속에 단지 얌전하고 착하고 조신하고 작고 수동적인 여성상만 떠올랐다면 요즘에는 좀 더 주체적이고 당당하고 전투적인 여성의 모습들도 많이 이미지로 떠오르곤 해요. 남성성 또한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있죠. 이렇게 현대에는 이제 점차 젠더에 대한 해석도 저 유동적이고 개인적으로 세분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스스로의 젠더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걸 바로 성 정체성, 젠더 아이덴티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여성, 남성 또는 그 둘 다에게 속하지 않는 어떤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성 정체성은 현대에 계속해서 발견되면서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생물학적인 성이 있죠. 인간 누구나 딱 봤을 때 쟤는 남자 여자 뭐 이런 게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물학적인 성인 지정성별과 자신의 성 정체성이 일치한다. 여자로 태어났고 여자의 어떤 성기를 가지고 있고 내 스스로가 난 여자인 것 같아 라고 느끼면 시스젠더예요. 남자의 성기를 가지고 나 남자인 것 같아 라고 하면 시스젠더죠.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을 다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생물학적인 성에 남성 여성만 있지도 않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게 인터섹스라는 간성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물학적으로요? 생물학적으로요. 성 염색체가 XO, XXY 이렇게 남성과 여성 둘 다에게 속하지 않는 성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퍼센트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성도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러면은 신체 구조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DNA만 달라요. 신체 어떻게 구조가 달라요? 달라서 여성기, 남성기를 둘 다 가지고 있는 분도 계세요. 네, 오, 상상이 안 되네요. 네 있어요. 저 있어요.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어릴 때. 그래서 이제는 약간 자신의 성별 선택할 때 보시면 남성, 여성밖에 없는데 이제는 뭐 유럽의 어떤 나라라든지 세계적으로 인터섹스까지 체크하는 공란이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존재의 발견이죠. 존재의 가시화이기도 하고. 저 미국 살 때 거기 대학교에 그것도 있었어요. 그 젠더리스 화장실이었나? 하여튼 뭐라고 그쵸. 말했는데 맞아요. 기억 안 나는데 그냥 네. 성 관계 없이 쓸 수 있는 화장실 그것도 그렇죠, 따로 그렇죠. 있더라고요. 젠더리스 화장실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렇게 세 가지 있는 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화장실 가지고도 이제 얘기가 많았는데 젠더리스를 따로 규정한다면은 좀 더 포용적으로 우리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양한 것 중에서 이제 이런 전형적인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을 또 성소수자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섹스도 이제 성소수자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사실 굉장히 많죠. 이런 거는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 사회적으로 인식된 것이다 라는 논의도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사실 차치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재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번 성 정체성의 종류를 들어보기로 할까요? 이제 일단 아까 들었던 이 시스젠더 그리고 트랜스젠더 외에 젠더를 아예 느끼지 못하는 난 젠더가 뭔지 모르겠어. 난 젠더가 없는 것 같아. 라는 것이 에이젠더 또는 이제 젠더리스라고도 하고요. 젠더를 내가 희미하게 느낀다. 나는 한 뭐 남성성이라고 하는 거 한 10% 정도만 있는 것 같아. 또는 여성성 한 5% 정도라고 하면 이제 그레이 젠더.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느끼면 데미젠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혼합되어 있다, 섞여 있다. 이거를 이제 사실 제3의 성이라고도 하거든요. 이제 안드로진. 그리고 나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하면 바이젠더. 두 가지 다 확정된 게 아니라 그 심리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젠더 플루이드. 그리고 나는 모든 젠더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팬젠더. 그리고 난 모두는 아닌데 여러 개. 에이젠더 가지고 있고 브레이젠더 가지고 있고 뭐 젠더 플루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폴리젠더. 나는 남성, 여성이 아닌 정말 다른 젠더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논 바이어리, 젠더 퀴어.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먼저 여기 대본에는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이립스 유튜버를 하시는 분께서 이제 정리한 자료예요. 이거를 보시면은 정말 제가 이제 다 미처 읽지 못한 게 있을 정도 다양한데 자신은 한번 어떤 성 정체성이 같으세요? 이렇게 많다는 거 아셨나요? 저는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성 정체성이 많은데 네. 이거를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학술적인 뭐 근거나 뭐 테스트 항목 같은 게 실제로 존재하나요? 이거는 철저히 주관적인 거예요. 아,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정체화하느냐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같아 라고 하면은 너는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낸 건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젠더 이슈가 논의가 되면서 고백한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유형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제가 전에 알던 것보다도 훨씬 늘어난 형태예요. 제가 처음에 알았을 때는 한 8가지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갈수록 난 사실 이런 젠더야. 난 사실 내 안을 이렇게 느껴 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학술적으로 유형화가 완전히 된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은 발견되고 있고 재인식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네.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렇게 젠더가 엄청 많잖아요. 이게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본인이 뭐 여성성도 있고 남성성도 있고 뭐 여성성 남성성을 뛰어넘어서 뭐 다른 종류의 그런 성격과 성질을 갖고 있는데 너가 이 성격을 갖고 있으면 이거야. 너가 반반 갖고 있으면 이거야. 너가 한 80, 30 갖고 있으면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것 자체가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나 이건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이런 거 구분짓지 말고 그냥 나는 나야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굳이 이런 거 구별해봤자 뭐가 좋을까?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반대로 아예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사람들한테 이런 여러 종류의 정체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면은 안도나 뭔가 그런 느낌이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비정상이 아니구나, 이것도 정상의 그런 사람의 젠더 중에 하나구나, 종류 중에 하나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 처음에 이거를 딱 봤을 때도 마크님이 느꼈던 그런 어떤 혼란스러움을 사실 느꼈어요. 막 이렇게 다양하다고? 그 더군다나 약간 개념을 사실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전형적인 그 성별하고 제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시스젠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고민할 어떻게 보면은 기회도 없었고 고민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이거 다양한 거 아니야? 너무 혼란스럽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저와 같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면은 선택지가 남자 여자밖에 없네. 근데 나는 내 안에 있는 게 남자인 것 같지도 않고 여자인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 내가 너무 이상한 건가? 내가 비정상인 건가? 마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 그냥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이래 하면 너는 그래? 나는 이래 하면은 내가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네? 라고 해서 아까 말한 이상적인 단계인 난 나야 남자 여자 뭐 몇 퍼센트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게 나야 라고 넘어가기 위한 단계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저는 약간 헷갈리는 게 아까 마크님이나 저나 남성성이나 여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각자 남성성이 80%고 여성성이 20%라고 했었는데 그럼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안드로진이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렇게 건가요?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약간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남성 여성의 혼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그 남성 여성의 굴레 개념에서 벗어난 또 다른 상태의 혼합이거든요. 노란색하고 초록색이 섞이면은 다른 색깔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노란색 20%, 초록색 80% 이렇게 느끼는 거랑은 또 조금 달라요. 좀 어렵죠. 이런 게 바로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다 질문 잘못하면 커밍아웃 같긴 한데 어떻게 시스젠더이신가요? 저는 완전 저는 사실 이 고민을 해봤어요. 미국에 살 때 저랑 정말 가장 친했던 여자인 친구가 완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바이섹슈얼했고 다자연애도 했었던 그런 완전 개방적이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랑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저의 성 정체성을 한번 의심해 봤거든요. 내가 너무 남성이라는 그 틀 안에 gat혀서 내가 좁게만 봐서 그런 게 아닐지 실제로는 내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지라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던 것 같은데 저는 시스젠더인 것 같아요. 저는 남성이고 여성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럼 고민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마크님이 말한 것처럼 이전에는 저는 이렇게 많은 성 정체성이 있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 저는 지금은 시스젠더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제가 어떤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계획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에 동성애를 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다른 친구들보다는. 그래서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좀 많았는데 지금은 시스젠더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나는 바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동성 연애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정성별과 성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이런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 그렇다면 나는 이제 누구에게 어떤 끌림을 느끼느냐 이게 또 다양하게 나뉠 수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세분화되고 있는데 이거는 2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